송강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송강사. 참선과 설법을 중시했던 송강사만의 사상은 3단 구조라는 독특한 불교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 송강사의 건축적인 모습들은 그 일대의 훈국사라든가 여러 절들의 모델이 돼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강사가 품은 또 하나의 보물. 조선 후기 불교 진영 제작 기법은 물론 양식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재탄생되었다. 대단히 좋은 안료와 좋은 구도와 좋은 기법을 가지고 만들었던 우리 해화사에서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백미의 작품입니다. 한나라의 스승이라 할 수 있었던 승려 최고의 관직 국사. 송강사는 국사를 16명이나 배출해내고 그 진영을 모신 승보 사찰이다. 송강사라는 한 일개 사찰이 16국사를 배출했다는 것은 그 사찰이 가지는 의미가 어땠는가를 대비춰준다고 봅니다. 일종의 바로 국민 사찰이었던 거죠, 송강사가.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이 시작된 곳. 1200년 불교 역사의 중심이자 보물을 품은 곳.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천년고찰 송강사의 문이 열린다. 소백 산맥의 끝자락. 전남 순천의 조계산 서쪽에는 송강사가 터를 잡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훌륭한 스님을 많이 배출하여 승보사찰로 불리는 곳. 승보사찰이란 출가 승려가 되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계와 행자 수업을 하는 사찰이다. 하지만 송강사가 승보사찰로 불리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바로 국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16국사의 영정 때문. 국사란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승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관직이었다. 그 최고 법계의 승려를 송강사에서만 16명을 배출한 것이다. 본래 16명의 진영을 봉안해 두었지만 1995년 13점의 진영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조계종의 종갓집이고 지금 가장 승보종찰 송강사를 상징할 수 있는 이 보죽사를 유의시해서 16국사 영정이 그동안 모셔져 왔었는데 1995년일 겁니다. 그때 도난을 당했어요. 스님들이 여기 한 30명 정진하고 있었거든요. 정진하고 있었는데 저 뒤로 해서 아주 조그마요. 한 겨우 가로 세로 한 20-30cm? 근데 그 틈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하여 현재 남아있는 진영은 제1대 보조국사, 제2대 진각국사, 제14대 정예국사 진영의 3점. 그나마도 낡고 훼손되어 가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불화 전문가들의 손이 바빠졌다. 송강사의 승려들과 문화재 보존수복연구소 및 각계의 불교회화 전문가들은 남은 3점의 진영만이라도 원화의 상태를 남겨둘 수 있도록 모사 복원 작업을 하기로 한 것. 현재 봉안 중인 3점의 그림 역시 조선 후기에 모사된 작품인 만큼 원화 복원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16국사는 고려시대 국사거든요. 우리 그 그림의 역사라는 것은 그림이 이제 몇백 년 가면 다시 또 제작되거나 또 중모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모사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16국사도 조선시대에 다시 재탄생된 겁니다. 일종의 중모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사 복원을 위한 가장 첫 단계, 색조견표를 만드는 일이다. 실험용 종이에 안료를 혼합하여 칠하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배색과 색감을 재현해내기 위한 작업이다.
16국사 진영은 진영별로 같은 계통의 안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색의 차이가 있었다. 세월에 따라 변색된 점을 고려해서 각 진영별로 직접 대조하여 조견표를 만들었다. 색상 값들은 어떤 기계적인 수치가 없으니까 전적 육안으로 관찰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색 값들을 만들어내거든요. 16국사 진영은 승보, 종찰, 송강사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고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된 것이다. 그 규모와 사용된 재료를 감안할 때 대단히 큰 불사였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대단히 좋은 안료와 좋은 구도와 좋은 기법을 가지고 만들었던 우리 해화사에서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백미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역시 오랜 세월을 두고 연륜이 이렇게 오래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봉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모사 복원을 하여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강사는 16국사 진영 외에도 가장 많은 사찰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법고인 금강오고령부터 약 80여 동의 건물과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등의 보물 13점, 불표의 내용을 조각해둔 43개의 경패와 같은 공예품까지 모두 30여 점의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 능견난사는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만들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기법이 특이한 청동그릇. 16국사 진영과 함께 손꼽히는 문화재 중 하나다. 이러한 보물들은 송강사를 우리나라 대표 사찰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가장 구체적인 특징이 바로 국사를, 나라의 서성을 16명이나 연이어 배출했다는 것은 아주 이 사찰이 가지는 위상이 가지는 특별한 측면이고 일종의 바로 국민 사찰이었던 거죠, 송강사가. 국사, 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승려에게 내렸던 가장 높은 등급의 관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국사를 배출한 곳 송광사. 16국사 진영 중에서 남아있는 세 점을 보존하기 위한 모사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16국사를 비롯한 송광사의 보물과 함께 불교 미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은 372년 고구려에서부터였다. 고구려 제17대 소수림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의 6월, 진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승려 순도가 찾아온다. 그리고 375년 2월 한국 불교에서 불상을 봉안하고 스님이 거주하며 대중에게 불법을 전하는 최초의 절 초문사가 세워진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사찰 이불란사가 동시에 건립됐다. 이후 384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영광의 법성포로 들어와 불법을 전하면서 백제 불교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불교가 가장 늦게 전파된 나라로 527년에 공인되었지만 그 후 국가 종교가 되면서 승려와 사원이 나라의 보호를 받는 등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는 당나라에 13종이 도입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선종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676년이라는 시점 전으로 불교 사상사에 큰 변화가 오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선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실과 중앙귀족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던 교종이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경전 중심의 불교였다면 선종은
지방 호족과 육두품 세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참선을 중시했다. 신라 하대부터 선종 세력이 커지면서 통일신라 7세기 말을 전후로는 구법승들이 중국과 인도로 가서 좀 더 선진화된 불법을 받아오게 된다. 그리고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신라는 고려에 흡수된다. 고려 태조는 불교 신앙에 의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자 했다. 고려의 중요한 어떤 변화 또는 고려의 어떤 국가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태조 왕건에 의해서 이제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면서 불교를 국교로 받들어라는 얘기를 아주 합니다. 왕실과 어떤 불교계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죠. 특히 태조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훈요 10조를 남겨 고려 왕가에서 불교를 믿고 귀감으로 삼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연등의 팔관회를 통해 부처에 대한 제사를 경건하게 지낼 것을 언급하는 등 불교를 숭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921년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가 나라의 번영을 빌고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을 쉬게 한다는 뜻에서 창과 방패를 부수어 만든 개국사. 936년 삼국 통일을 기려 세운 개태사 등 500곳의 사원을 세우고 불상과 탑까지 합하면 모두 3,500여 개가 될 정도로 태조의 불심은 매우 컸다. 그리고 고려 고종 23년부터 38년에 이르기까지 16년간에 걸쳐 고려 대장경이 완성된다. 경판수가 8만여 판이므로 8만 대장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봉안된 해인사는 법보사찰이라 불린다. 불교에서 중요한 불, 법, 승 중에서 부처의 말씀을 뜻하는 법이 봉안된 곳이라는 의미다. 자장률사가 중국에 유학하고 올 때 불경과 불사리를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해서 통도사는 불보사찰이라 불린다. 그리고 삼보사찰의 마지막 송광사는 16명의 국사가 배출되었고 국사 진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승보사찰이라 불린다. 사실 이곳이 승보사찰이 된 것에는 일대 국사인 진울의 역할이 제일 컸다. 교와 선은 하나라고 주장하며 동지를 모아 정예사라 하고 결사운동을 펼쳤다. 당시 승려와 규모 모두 작은 절이었던 이곳에 자리를 잡으며 오늘날 조계종의 시초가 되었다. 이곳에서 16명의 국사가 배출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180여 년에 걸친 진울과 그 제자들의 노력에 의해 송광사는 조선 왕조가 시작되기까지 고려시대 한국 불교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수선사의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는 것이 이제 송광사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진울은 옮겨가다가 지리산 상무주암에 가서 마지막 자기 수행을 점검하면서 3차례 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게 됩니다. 수선사에 머물면서 이제 수선사 초대 사주가 되죠, 맹주가. 2대 해심, 3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16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조계산 자락에서 불법을 널리 펼쳤던 곳 송광사. 보조국사 진울을 시작으로 제2대 진각국사는 진울의 뒤를 이어 불교 종파를 크게 일으켰다. 제3대 청진국사는 진각국사의 착실한 제자로 건전한 불교 기풍이 뒷날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공헌을 하는 등 16명 국사의 업적이 뛰어났다. 고려 이전에는 이제 교가 중심이었다면 고려는 어떤 의미에서 선과 교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시대, 달리 말하면 선과 교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밀당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선과 교가 밀고 당기는 이런 흐름은 이후 한국 불교의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보조국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대중을 지도하여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한 곳. 숱한 재난을 겪어내면서도 한국 불교의 중심을 지켜온 곳 송광사. 9번에 걸친 재건에도 불구하고 천년 사찰의 위용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사를 제작하기에 앞서 육안 관찰을 통한 기록, 디지털 이미지 촬영, 형광 X선 분석 등 원화에 사용된 제작 기법과 재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또 모사 제작 방향이나 계획에 대한 철저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해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본래 좀 먹지 않은 상태로 그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품이 보여주는 보조국사, 진각국사, 청진국사부터 15명의 국사와 나라에서 받은 국사 칭호는 아니지만 조선 초기 송강사를 크게 중창한 인물로 추대된 고봉화상까지 모두 16명의 진영. 그중 남아있는 3점에 대한 복원모사가 시작됐다. 제1대 불일 보조국사와 제2대 진각 해신국사, 제14대 국사 3분만 영정이 남고 나머지는 다 도난을 당해서 지금 뭐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것을 다시 회수하려고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진으로만 모셔왔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주의 스님께서 이렇게 사진으로만 모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 전문위원들 해가지고 그것을 모사를 하자. 첫 번째 단계는 초그리기. 그림에 나타난 모든 선을 먹의 강약과 농담에 맞게 그려내는 것이다. 원화를 실제 크기로 인화한 사진 위에 한지를 올려놓고 밑에 비치는 잔상을 따라 그린다. 인물 모사의 경우 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본연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초를 기본으로 해서 본 바탕인 비단에 그 초를 내기 위한 이런 대단히 모사 복원의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초 그리기는 완성된 초본을 바탕으로 작품이 그려질 비단면에 옮겨 그리는 과정이다. 풀칠을 해서 기초 작업을 마친 비단 뒷면에 초본을 끼우고 앞면에서 비치는 형상을 그려낸다. 얼굴 부분은 가는 먹선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윤기가 나도록 작업했다. 비단에 초가 그려진 뒤 뒷면에서 색을 올리는 작업을 배채법이라고 한다. 비단 뒤에서 색을 칠해 앞쪽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기법이다. 고려 불화나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도 배채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뒷면에서 색을 칠해 놓았기 때문에 앞면에서는 색을 얇게 칠하여 깨끗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게다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작품의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대개 동양에서는 중국 문화권에서는 비단, 곧 확연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비단들은 그 재료의 특성상 상당히 얇은 그런 화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면에서 배채를 해서 앞면에서 우러나온 은은한 색을 이용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게 동양 전통의 방법입니다.
채색에는 천연 무기 안료가 사용되었다. 암갈색으로 배경을 어둡게 조성하고 불교 회화의 특징적인 녹청색과 주색을 사용해서 고귀한 고승들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이 고려 시대에 그 국사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채 또는 여러 가지 요소는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미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셔서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불화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 송원 때 불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다. 광물성 안료나 금가루를 사용해서 화려하고도 섬세한 기법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화 수월 관음도는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재난을 만났을 때 관음보살을 부르기만 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통을 자애로운 모습으로 구제한다는 그런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수월관음도입니다. 그게 고려시대의 미감과 그 문화를 불교회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불교회화는 괴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괴불도란 야외나 마당에 걸어두고 법회나 도량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불화를 말한다. 특히 길이 약 12m, 폭은 약 5m 크기의 미황사 괴불도는 보험을 1342호로 최근 문화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모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16국사 진영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모사되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불화의 규모가 일단 커집니다. 커지게 되고 그런 큰 규모의 이제 불화를 버티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뭐 바탕감이 변화를 하게 되죠. 고려 불화에서 했듯이 배치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수백 번을 칠해도 앞에서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불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리 굵은 천들을 사용함에 따라서 앞쪽에서 뭐 호분이라든가 뭐 염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화면에 칠해주고 그 위에 채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변화는 불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바탕감의 변화는 그림의 규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불 정책을 시행했던 조선 후기 시주자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삼배나 모시, 면을 주로 사용하게 된 괴불도는 배채법 대신 바탕감에 안료를 바른 뒤 직접 채색하는 방법으로 그려졌다. 미황사 괴불도의 모사 방법과 16국사 진영의 차별점은 또 하나 있다. 현상모사라는 거는 기법적인 것도 동일해야 되지만 그 재료, 사용된 재료에도 똑같이 복원을 해서 해줘야 돼요. 사용된 물감 같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분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 전통 회화를 대상으로 한 그런 안료 분석, 성분 분석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태고. 모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황사 괴불도를 모사한 방법은 현상모사. 현상모사는 원화의 현재 상태를 빠짐없이 재현해내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생긴 얼룩이나 색바램까지도 포함된다. 이에 비해 복원모사는 원화가 그려졌던 원래의 기법과 재료를 통해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 즉 처음 제작될 때의 모습으로 되돌려 제작하는 방법을 말한다. 16국사 진영은 원화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 살려내되 세월이 주는 이질감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번에 송광사에서 석점 진영을 모사를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색 복원 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와 기법들을 충실히 따지면서 지금 원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랄지 또 그 헤어진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처음에 복원을 했던 그런 색상의 그 세월감을 역사감을 조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색을 약간 그 다운을 시켜서 모사 복원을 하였습니다. 수백 년 전의 그림, 그것을 오늘날 재탄생시킬 수 있는 것에는 선조들의 과학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배접을 하는 과정에서 종이와 종이 또는 종이와 천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풀에 바로 그 비밀이 숨어있다. 숙성시키고 따라내는 과정이 얼마나 반복됐느냐에 따라 작품의 수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먹이나 채색에 번지지 않도록 풀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접하면 모사 복원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된다. 풀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이 그 좀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 줬을 때 그 풀을 사용한 뭐 그림이나 뭐 글 이런 작품들의 보존이 훨씬 오래 가는 거죠. 부처와 고승의 모습을 되살리는 일은 그림 속에 숨겨진 정신까지도 담아내는 작업이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 전통과 현대의 교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숭고한 가치까지도 담아내는 것이 바로 모사 복원의 핵심이다. 사실 송광사의 보물은 16국사 진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문화재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명물이 터줏대감이 되어 송광사를 지키고 있다.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짝 없는 일주문을 지나면 한 단 높은 터의 계단이 있다. 계단 양쪽 끝에는 해태가 있는데 사람처럼 앉아서 뒷다리 한쪽을 세우고 앞발은 턱을 괴고 있다. 두 다리를 딱 땅에 대고 있거든요. 이제 선정에 들었다고 그래요. 해태는 힘이 세고 심성이 정의로우며 사악한 자를 판단한다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스님들은 동물도 나와 똑같이 동등한 평등하게 그렇게 보거든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물도 수백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사람 돌로도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심코 다 지나오거든요. 일주문을 지나면 시내를 만나는데 이곳을 건너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세속과 불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능허교. 이 다리 아래에는 용머리가 있고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에 동전이 매달려 있다. 이 다리를 지으라고 시주분들이 시주를 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엽전이 3냥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다리를 놨던 스님들이 그 엽전 3냥을 딱 저기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뭐냐, 앞으로 이 다리를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이 돈을 다시 쓰세요. 능허교 위에는 우화각이 있는데 천도제를 받는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을 한 다음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극락세계에 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맑은 계곡에 비친 누각과 고목의 풍광은 송광사의 8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리고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건물들은 모두 송광사의 보물이다. 보물 제303호인 영산전에는 석가모니 불상과 팔상탱화를 안치한 사찰의 불당으로 팔상전이라고도 한다. 수선사 고려 노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송광사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노비를 거느린 대규모 사찰이었다. 거대한 규모의 사찰이었기에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송광사가 대규모의 사찰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대 국사인 보조국사 진울의 역할이 가장 크다.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날아올라 신선이 된다는 뜻의 우화등산. 그 위에 우화각이 있다. 무념과 무욕으로 날아오르는 건널목이 되는 곳이다. 고려 때 모습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송강사 입구에 있는 그 임경당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마치 그 절 입구가 아니라 궁궐의 입구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은 왜 그랬을까? 당시에 그 고려의 유명한 사찰들은 거의 궁궐 정도의 규모를 갖고 그런 그 고급한 기술과 또 재정이 있었고 또 거기 오는 그 신도들도 대부분 귀족이나 왕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이제 갖는 거죠. 사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대웅전. 그런데 송광사의 대웅전은 여느 사찰과는 다른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행의 사찰이라는 송광사의 명성에 걸맞는 구조인데 승려가 수업을 위해 기거하는 건물을 승방, 부처를 모신 곳을 불전이라고 일컫는다. 대부분의 사찰은 승방지역과 불전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송광사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옛부터 송광사는 수행과 정진을 중요시해온 곳이기 때문에 수행지역을 한 단 더 올린 것이다. 우리나라 절들이 대부분 이제 경사지에 위치라니까 이게 크게 단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절은 두 단, 아래는 이제 승방지역, 윗단에는 불전지역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뉘는데 실제로 건축의 규모나 이 양으로 따지면 승방 공간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이 불전보다는. 승보사찰의 어떤 상징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승방구역, 그 다음에 이제 불전구역 있으면 그 제일 윗단에 수행구역이 만들어지죠. 참선을 하고 설법을 하고 하는. 그래서 3단 구조는 아마 조금 이제 독특한 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말에 창건되어 길상사라고 불렸던 곳. 고려 인종 때 중창하려다가 완공하지 못한 채 폐허로 남겨져 있었던 송광사는 그로부터 50년 뒤 보조국사에 의해 새 규모의 사찰로 발전했다. 이후 수차례의 중건을 거쳐 지금의 규모로 거듭났는데 대웅전보다 한층 높은 곳에 위치한 하사당은 보물 제263호로 스님들이 생활하는 승방 건축이다. 약사전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부처, 약사열애를 모신 불전이다. 규모가 송광사에서 가장 작은 법당으로 보물 제302호로 지정돼 있다. 불교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능적인 것이다. 첫째, 예배소로서의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도원의 기능이다. 일반 신도들이 가서 불공을 드리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도원의 기능인데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많은 승려들이 거주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의 기능이 훨씬 중요했다. 중심부에 위치한 불전들보다 주변에 있는 승방과 같은 공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경전을 더 중요시 여겼던 교종과 승려들의 수행에 무게를 두었던 선종, 순수 선불교를 주창한 것이 조계종이고 송광사는 최초의 조계종을 만든 사찰이나 다름없다. 불공보다는 승려들이 참선 수행하는 공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건축 구조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다양하다. 다양하다라는 건 지역적으로도 다양했고 종파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종파적으로도 자기들의 그 스타일을 종파 나름대로 이제 건축 스타일을 가지고 다양하게 펼쳐졌고 절이라는 게 복합적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불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다시 말해 교육도 하고 거기서 또 심지어는 그 여관의 역할도 했고 어떤 절은 그 병원 및 그 빈민구제소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절 규모가 대단히 커서 그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되고 이 구조, 여러 영역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 다원식 구조였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구조미를 들 수 있다. 구조미가 강조되기 위해서는 천장이나 장식이 비교적 간소해진다. 천장이나 장식으로 가리면 건물 지붕 틀의 아름다운 구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건물은 구조적인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지붕 틀을 자기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림이나 장식을 화려하게 꾸몄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듯 송강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불교 역사의 한 부분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물로 보면은 이 구조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건물은 일이 좀 장식적이려면 이 고려시대 불전들은 대단히 구조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려 중기에 창건된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한국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었고 고려시대 건물이지만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공법을 사용했다. 부석사 무량수전 역시 고려 중기의 건축물, 고대 불전 형식과 구조를 연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건물이다. 중기까지는 이제 좀 전통적인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런 기법이라면 후기에는 좀 더 국제화된 모습의 이제 목구조가 이제 후기에 정착을 해서 그 이후의 건축을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되죠. 조선으로 오면 숭유억불책을 시행하면서 사찰과 탑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승려도 줄어들었다. 숭유억불은 조선 왕조가 유교, 즉 주자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한 정책을 일컫는다. 고려 왕조에서 사찰 및 승려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모두 철폐되었고 사찰도 정리되었으며 남은 사찰은 모두 산으로 쫓겨 들어갔다. 불교 건축은 위축되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며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전쟁은 오히려 불교가 중흥하고 사찰 건축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후 사회의 주요 계층으로 떠오른 상인들과 자작농들이 새로운 희주층을 형성하였다. 불국사 대웅전과 극락전을 비롯해서 전국 유명 사찰에는 중창과 재건의 열기가 피어올랐다. 법주사를 비롯해서 해인사, 통도사 등 현존하는 유명한 사찰은 대부분 이 시기에 재건되었다. 임난을 겪으면서 유교 질서가 가지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그룹들이 이제 불교와 긴밀해지게 됩니다만 결국 불교의 역할, 그러니까 불교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성군을 통해서 임진왜란 병자호론을 통해서 불교의 존재감이 대사회적 존재감이 확보가 되었고 신라 말에 창건되었던 작은 절. 그러나 보조국사가 자리 잡으면서 수도원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조계중의 으뜸 사찰로 거듭난 곳 송강사. 수차례 전쟁과 재건을 반복하면서 환란의 역사를 오롯이 겪어냈지만 16명의 국사를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사찰로 우뚝 서게 되었다. 고려불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지켜나가야 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이제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강사라는 사찰이 가진 의미가 여타의 사찰하고 좀 다른 것이죠. 어떤 주체와 어떤 인식과 실천을 담고 있는 그런 사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전통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불교를 이만큼 버티고 있는 힘의 원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의 성립과 함께 정착한 불교는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 전통문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경전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불교 미술, 회화, 공예, 조각, 그리고 건축까지 아우르는 불교 미술은 불교를 넘어 한국 문화를 가늠하는 적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미술, 그 가운데 16국사 진영과
송광사가 있다.